지난 이야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두 나라의 왕이 된 제임스 1세. 강력한 왕권을 내세우며 두 나라의 거센 소용돌이가 몰아치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죽거든요. 네. 자식이 없어갖고 튜더 왕조가 끝나버려요. 아, 왕조가 끝나요? 아, 대가 예. 끊겼군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순위가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갔더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스코틀랜드 왕인 거야. 아이고야. 아, 하필이면. 이렇게요. 제임스 6세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보니까 가장 적통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가 되면서 잉글랜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잉글랜드 왕이자 스코틀랜드 네, 그렇죠. 왕인 거죠. 그래서 아. 그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얘기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1625년에 제임스 1세가 사망을 해요. 그리고 바로 찰스 1세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버킹엄하고 쑥덕쑥덕하는 저 찰스 1세야말로 대단히 혐오적인. 가장 중요한 또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면 또 종교가 또 달랐어요. 너네 장로교 믿잖니? 그거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네도 성공회 믿어. 전면적으로 북쪽에서부터 영국, 잉글랜드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것도 웃긴다. 근데 이 틈을 타서 의회가 왕한테 요구를 합니다. 세 가지 요구를 해요. 그게 유명한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권리청원이라는 건데. 권리청원. 네네. 1642년에 의회를 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내전이 예, 시작되나요? 이게 바로 내전의 시작이에요. 영국 내전의 전초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의회파는 의회의 말을 잘 듣고 민주주의를 확립시킬 수 있는 왕을 밀어넣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네요. 의회는 그 안이 좀 복잡해요. 그 의회 내에는 생각이 다 달라. 아, 또 이 의회 내에서는 또 동상이몽이 왜냐하면, 있죠. 왜냐하면 전 지역에서 모였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달라요. 다만 왕을-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은 왕을 몰아내자. 몰아내든지 우리 편을 만들든지 하여간 중요한 건 지금 왕하고 싸워야 될 때다. 싸운 다음에 팰 건지 악수할 건지 굽힐 건지 죽일 건지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다. 일단 지금은 싸워도 된다. 근데 벌써부터 이기면 난리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야, 이거 의회파가 이기면 난리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게 서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전쟁은 오래 안 간다. 상대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군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딱 이런 생각했대요. 어떤 거시적인 전략이나 이런 게 양쪽 다 없었어요. 네. 그냥 우르르 모여서 딱 한 번에 딱 싸워서 이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했대요. 이걸로 딱 끝날 거다. 그래서 왕당파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의회파도 의회파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진행됐죠? 아니 근데 지금 놀라운 사실이요. 2019년 지금 현재 영국의 기틀을 마련했던 이 영국 내전 아직까지 전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안 싸웠어 지금. 이게 한 번에 끝날 전쟁이 무려 9년간 싸. 와, 9년이나요? 근데 우리가 영국 내전이라고 해서 그렇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저희가 일본 봉건주의 제도에서 이제 전국 시대 얘기를 했던 그때 당시의 전투들하고도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그거 많이 달라요. 그거는 봉건 영주들이 싸우는 거고 네. 이건 어쨌든 의회가 군대를 모으고 왕이 군대를 모아서 싸우는 이런 내전은 아마 역사에 대단히 특이한 없죠. 내전이에요. 예. 대단히 특이한 형태의 내전. 더 웃기는 거는 수도가 런던을 의회가 장악을 해요. 의회파가 예. 의회가 장악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왕은 그때 군대가 없으니까 일단은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그래서 갔나요? 옥스퍼드로 가요. 옥스퍼드. 멀리도 유명한 안 가요. 옥스퍼드로 가요. 지금 옥스퍼드가 런던 교회거든. 예. 뭐 수도권으로 가는 서울 그러니까 지하철 가는데. 아, 그러면 도망가가지고 수원 화성으로 이렇게 간 거네. 그러니까 당고개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북으로 분열된 게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양쪽으로 섰는데 네. 전국 각지에서 나는 이쪽 편 이러는 거야.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하는군요. 원래는 찰스가 싸우게 됐으니까 지방에 가서 군대를 모으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정복한다고 군대를 좀 모으긴 했거든. 무기고도 만들고 한 일개사단밖에 안 되는 건데 일개사단 만들어줘 갔더니 성문을 닫아. 그 동네 우린 네 편 아니야 가. 그 의외로 영국 내전 중에 꽤 중립을 선포한 데가 있었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네 통과하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어느 편에 가담하라고는 말라. 그런 데도 많아요. 그래서 찰스가 다시 돌아가서 런던에 못 들어가고 옥스퍼드에 앉아갖고 내 편 보여라 이렇게 한 거야.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영국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왕당파와 의회파 서로 맞붙게 되는데요. 언제 어디서 이제 시작이 되나요? 바로 그게 문제인데 네?
우리가 이게 타다 보면 가끔 뭐 그게 최초가 아닌데 뭐 그 전에 충돌이 있는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어떤 걸 공식 그러니까 전쟁으로 역사 보느냐. 공식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거 시작할 때 뭐 지금부터 공식 전쟁이야 그러고 했나? 그러니까 역사에서 말하는 최초라는 건 정말 최초가 아니고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의미 있는 최초예요. 영국 내전은 정확히 언제 시작됐느냐? 네. 영국사 책에서 말하기를 애매해서 잘 모르겠다. 영국사 책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디를 시점으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최초의 충돌은 뭐냐? 이게 어느 게 최초의 충돌로 잡지? 이렇게 되는. 왜냐하면 티격 이게 안 했겠어요. 지역에도 왕당파 있고 의회파 있고 있을 텐데. 잽이 또 있었을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걸 최초의 충돌로 할까? 그러면 어차피 영국 교과에서도 정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정하자고요? 고전사에서 영국 내전 시작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내전은 이때부터입니다. 그럼 이제 역사를 우리가 써. 역사는 우리가 씁니다. 아 좋네요. 정해보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양쪽 모두 다 군대를 구성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쵸, 없잖아요 지금. 의외로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웨일즈 지방에서 많이 돕겠다고 왔어요. 귀족들이 군대를 데리고. 근데 찰스 1세가 항상 자신은 어떤 군사적 전략 입안에 있어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전략 입안을 낸다. 이런 걸 항상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찰스는 항상 그게 문제야. 제임스 1세 아들 맞아요. 나는 군대의 전권을 각자의 지휘관에게 일임하겠으니 대단히 창조적으로 해라. 굉장히 좋은 어. 의견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또 뭐야? 뭐냐면 만약에 전권을 줬는데 그 지휘관이 무능하면 어떡해요? 무너지겠죠. 그렇죠. 찰스는 사람 보는 눈이 별로 없었어요. 현장 지휘관에게 정권을 위임하는데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아니 전권을 위임하는 거는 정말 무지하게 조련이 잘 되고 우리는 너무나 조직이 잘 돼 있고 훈련도 잘 돼 있고 다 돼 있기 때문에 믿는다.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현장 이게 지휘관에게. 최선인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독일군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거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단 딱딱 줬어요. 네. 자, 싸워야지. 그러니까 해가지고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일단은 다른 부대를 좀 시키시면 그래? 그럼 이쪽 가. 야, 너네가 나가지. 우리도 안 됐는데 대부분 위임을 받고선 엎드려 있습니다. 군대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 뭐 앞에 의회군이 지나간다. 우리는 저쪽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진짜예요. 진짜 팩트체크한 정말로 의회군이 지나가는데 네. 우리 저쪽 안 봤는데? 저 소리 들리는데요? 진짜로요? 심지어 의회군도 서로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도 많아요. 서로 예. 왜냐하면 서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가다가 서로 만났어요. 그러다가 우리 서로 지금부터 뒤로 20발자씩 하기. 오케이.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회는 아직 그 행정 조직망이 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세금이랄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했었고 왕은 세금을 거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충성심에 대한 호소를 해요. 일단 우리가 이기면 너네들 전부 다 공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도 귀족들이 좀 나은 게 왜냐면 걔들은 사병 같은 게 좀 있거든. 그리고 이 시대가 되면 그 전에 중세 때부터 그랬지만 어쨌든 귀족은 이게 군사 지도자가 돼야 동네에서 힘을 쓰고 기사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나름 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예. 근데 젠틀이들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지 뭐 구가시까지 어디 있어. 네. 그래서 가뜩이나 제일 큰 문제가 이게 영국의 당시 민병대라는 게 그러니까 상비군이 없어요 아예. 네.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비상시에 왕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몇십 명이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아예 없다시피 해군만 있어요 해군만. 그 정도면 그냥 가족 모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없냐면 주 단위로 이제 민병대가 있었는데 이 민병대가 어떤 거냐면 일단 무기고를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무기 주면 안 되니까 나름 무기고는 있어요. 그래서 민병대라고 꼭 미국 주방위군처럼 이렇게 뽑아는 놔요. 그럼 걔들은 한 달에 하루씩 모여서 훈련을 해요. 한 달에 하루 모여서 무슨 훈련을 하겠어? 경조사 챙기겠죠. 야 다음 달에 결혼한다 꼭 와라. 그래서 그 델브루크라고 유명한 그 군사사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들을 군대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훈련을 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말이에요, 방구예요. 군대일 예정.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어쨌든 나라에는
뭔가 좀 군인이 돼보겠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 나름대로 뭐 이거 하는 애도 있어. 네. 걔들은 다 어디 갔냐? 아니 군대도 없는데 여기 입대해봤자 월급이 제대로 나와. 뭐가 나와? 30년 전쟁이 벌어지니까 얘들이 거기 다 가요. 용병으로. 우리 30년 전 할 때 보면 영국 용병이 없는 데가 없잖아. 네. 그래서 그나마 쓸만한 놈들은 다 대륙에 가 있어요. 아. 남은 애들은 거기도 가기 싫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군인 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부수입이나 올릴래 하고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전이 나니까 왕은 이제 귀족들한테 경호원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의회는 가서 야 네가 민병대 대장이잖아. 아 나 안 할래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지. 무기고 열어라. 뭐 열어봤자 다 썩었다 무기 막 이러면서 이제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서 내전이 나. 또 왕당군 같은 경우에는 찰스 2세의 친척 리치먼드 공작이 있었어요. 뉴캐슬의 백작, 그다음에 글래스모건 백작 등이 이 사람들도 부자였는데 아주 거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약간 왕당파는 자금에 문제가 그런데 없는 거네요? 문제가 있을 있었어요. 왜요?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데가 어떤 거점이냐면 항구예요. 네. 헐항이라고 대단히 중요한 항구가 있었는데 이 항구를 의회파가 점령을 해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냐면은 해군이 의회에 대해서 지지를 해요. 아, 해군이. 해군이 만약에 왕 쪽에 붙었으면 이게 자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단절이 돼버리죠. 또 중요한 게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군 항구 창고에 대부분의 대포를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화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당포로서는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헐 다음으로 중요한 항이 이제 포츠머스 항이 있었는데 이 포츠머스 항의 지휘관이 이제 조지 괴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왕당파를 지지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포츠머스에 자기 부하 500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원하려고 이제 왕 국왕이 허트포트 후작한테 1000명을 줘가지고 야 빨리 가서 지원해라. 그래서 가다가 의회군을 만났습니다. 못 본 척해요? 급하면 돌파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이 딱 대치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쟤네 내일 갈까? 모레 갈까? 이렇게 가만히. 그럼 저쪽도 쟤네는 언제까지 있겠지? 뭐 이러고 가만히 보고 있어. 며칠 이러고 보고 있어요. 이 사이에 다른 의회군이 포츠머스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지 괴링의 그 수비대하고 좀 싸웠거든요. 근데 며칠 이러고 나니까 무섭잖아요. 조지 괴링의 그 부하들이 탈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아나운서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까지 보던 군대와 너무 분위기가 달라. 엄마 나 무서워. 아니 그리고 영국 해군이면 그 무적함대를 깬 해군인데. 할아버지가 잘 싸웠다고 손자가 잘 싸우는 거 아니야. 군대는 무조건 훈련이라니까. 좀 시기가 좀 지났군요. 이 조지 괴링이 의회 군단 야나 오늘부터 의회 할 테니까 이제 포위 풀어라. 야 뭐 나 싫어 이러고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그래서 오케이 의회로 넘어갔어요? 예 의회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탄약과 화약이 전부 다 의회포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어느 게 먼저인지를 못 찾는. 그러네.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렇지. 좀 요거를 우리도 첫 번째 어. 전투로 삼기도 애매해. 아 잠깐만요. 호준 씨 예. 대놓고 한심하다 그러. 한심하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가 이건 좀 그래도 큰 건데 우리가 기록에도 없지만 동네 무기고 있어. 야 이거 따. 난 못 따. 분명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 뭐 주먹 몇 대 쳤어. 그러면 그게 최초냐 그랬더니 이거야. 무기고를 따르면서 무기고에 오신 여러분들은 무기고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각각 그래도 의회파나 왕당파나 각각 유력한 지휘관들이 좀 있었으니까 이 유력한 지휘관들을 한번 조금 살펴볼 건데 네. 일단 의회군에서 가장 그래도 좀 유력한 지휘관이 누구냐면 SS 백작인데 사실 엘리자베스 1세 총애를 받던 사람인데 후에 신임을 잃고 처형당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의회파가 된 예.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나이가 51살이었는데 대단히 유능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대단히 유능했고 사생활은 개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 휘하의 지휘관들이 대부분 30년 전쟁에서 실전을 닦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아이고야. 더군다나 이 사람이 휘하에는 기병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출신, 그 다음에 포병 쪽으로는 프랑스인도 있었고 기병 전술교관으로는 또 네덜란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쟁의 역전의 베테랑들이 이 밑에 모였었어요. 아까 민병대 얘기하다가 사실 빼먹었는데 군에서 그나마 쓸만한 자원이 없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30년 전쟁에 나가서 많이 군대가 비었지만
또 돌아온 애들이 있잖아요. 네. 얘들이 상당히 좋은 자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실전 경험이 가장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왕당파를 보면 주요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뭐 제이콥 에슬리나 뭐 아서 에스튼 뭐 이런 서 이름이 붙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대부분 고령이에요. 대부분 나이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 밑으로 군인들이 잘 안 모여요. 왜요? 고압적으로 막 많이 모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옛날 식으로. 강제 징집도 하고 그러다가 막 애들이 많이 도망가고. 그런데 찰스 1세가 믿었던 지휘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새파라네요. 이 당시 23살. 오, 라인라이트 루퍼트라는 왕자예요. 왕자요? 예, 독일 쪽의 왕자예요. 어. 찰스의 조카였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독일식 이름이 깁니다. 프린츠 프레레이트 팔츠그라프 바이 라인 헤르조그 폰 바이에른. 아니 지금 여기 지명이 제가 언뜻 듣기에도 한 서너 개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직계 혈통의 지명이 다 들어갔어요. 김, 예. 수암, 거북이와 구름. 그러니까 뭐 이거잖아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걸로 보면 김, 대전, 대구, 부산, 영주, 남원, 창원. 뭐 지연양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프리디 일가가 30년 전쟁 우리 알잖아요. 이 팔치 지역에서 막 엄청 싸웠죠, 팔치. 고생 많이 했던 네.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 나이 때부터 전쟁터를 돌아다녔어요. 얘가. 아, 10살 때 군대 제식 훈련을 받습니다. 10살 때. 놀랍게도 14살 때부터 전투에 뛰어듭니다. 그다음에 18살 때 이미 개신교 측의 기병 연대장으로 돼요. 연대장이 돼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기병 연대장을 하면서 기병 전술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찰스가 믿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거 팔치 군대가 그 돌아다닌 거냐고 도망다닌 거지. 팔치는 많이 글쎄, 전란에 군대에 휩싸여- 묻혀서 돌아다닌 거지. 그래도 그 안에 있었던 사람과 그렇죠. 겁쟁이들은 차원이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듯이 전란에서 고생을 한 것과 전란의 일병부터 참전해서 전투를 겪고 올라온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나 봤어. 전투 많이 봤어. 이런 전투 거지.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전투 지역에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사실 30년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구스타프 얘기할 때 했지만 이제 옛날식의 그 차가운 칼과 뜨거운 심장 이거 아니다. 이미 지나갔잖아 그거. 근데 저분이 또 그거 맹신자예요. 아, 그 애가 저기 전쟁터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를 따르라 이것만 멋있어 보였겠지. 나 여기선 못하니까 저 나라 가서 한번 해볼래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말씀이 이제 여러 이제 역사가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교수님이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어요.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만방주하고 무모하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항상 알록달록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얘가. 그다음에 말이 대단히 거칠어요. 왜 거치냐면은 궁정 생활을 많이 못했어요. 도망 다니느라고. 그래서 일부러 부독과 선원들하고 많이 이렇게 어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단히 거친 말을 많이 배웠었고 근데 또 이게 상당한 미남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면 혹시 저 초상화에서 그 복장을 보고서 뭔가 좀 느끼실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저 망토 저건 네. 화려함의 극치인데요. 네, 또 하나요. 저 지금 이분 군복을 좀 잘 보시겠어요? 네. 로마 시대 군복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로마 시대 군복에다가 빨간 망토 휘둘렀다. 네. 누구겠습니까? 카이사? 그렇죠. 카이사르. 카이사르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로망. 예. 예. 근데 지금까지의 이런 평가는 루퍼트에 대한 대단히 단편적인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루퍼트는 죽을 때까지 밑에 부하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 부하들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보통은 예. 장수들 중에서도 입만 살아있고 이런 장수가 아니라 진짜로 부하들을 위해서 지켜주는 네. 그러니까 승리를 보장하는 장수들 밑에 부하가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이 그 잘못됐다니까 저 사람이 구스타프 팬인데 네. 구스타프 팬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전술 운영하는 걸 보면 그 기사도의 낭만에 따른 전술을 이런 걸 좋아했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부하들 아 그런 애가 더 멋있지 따라다니는.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께서 정말 정확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병 전술의 모티브를 전부 다 구스타프 아돌푸스한테 따왔거든요. 그러면서 구스타프가 왜 죽었습니까? 비명 행사하셨는데 항상 여기저기 앞에 나갔죠. 뛰어다니시다가. 이 친구도 전투할 때 기병 지휘관으로서 항상 맨 앞에 나가. 구스타프가 이 총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 차가운 칼과 뜨거운 심정으로 돌격해야 된다고 한 건 맞는데
구스타프는 총과 대포를 버리고 이걸로 해결하는 뜻이 아니었잖아. 철저하게 총병을 섞어서 기병 돌격을 섞은 건데 저 아저씨는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기마병 쪽으로 아, 치우친. 차가운 칼과 뜨거운 가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식견이 없는 전술가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성급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거하고 달리 신중하고 조심할 때도 정말 많았다. 그다음에 훗날 이 사람이 기병사령관이 아니라 또 전술가이자 해군 제독으로도 이 사람이 일을 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찰스 1세 측의 지휘관으로서는 가장 믿을 만한 지휘관이었다는 거는 이견이 없고요.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첫 번째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토전사는 이 전투를 영국 내전 첫 번째 전투로 지목했습니다. 무기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는 이세왕 기자님이 찝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큐멘터리 전쟁사에서 선언한 이 첫 번째 내전 어떻게 시작되나요?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군자금으로 기부할 귀금속하고 물자를 이제 보내는 이런 작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를 워스터에 있는 이제 국왕의 조폐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녹여가지고 다시 금화로 만들어서 이걸 수송하는 임무를 루퍼트가 맡았어요. 네. 왜냐하면 루퍼트만큼 믿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참 부러운 게 이때도 옥스퍼드 대학이 있었다는 거야. 유서 깊은 대학입니다. 지금 옥스퍼드에 국왕이 숨어 있거든요. 숨어있진 않았어요. 거기 자리 잡고 네. 있는 거죠. 대놓고 가죠. 국왕군의 새로운 수도예요. 옥스퍼드가. 어. 근데 이 루퍼트가 가서 이걸 호송해 오는 중에 1000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갔거든요. 의회파가 나타나나요? 의회파의 기병대하고 맞닥뜨립니다. 오. 아까 SS 백작의 일부 분견대하고 마주쳐요. 근데 조용히 지나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루퍼트가 생각을 합니다. 물자 지키는 거 여기 놔두고 몇 명만 지키고 나머지는 나 따라왔다 그래요. 기선제압. 예, 그래서 야간에 돌격을 합니다. 야 그래도 여지껏 이렇게 그러니까요. 눈치만 보던 또 사람들하고 네. 다르네요. 야간에 돌격을 하는데 가장 앞에서 기병대를 뽑고 가장 앞에서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반면에 의회파는 야간에 루퍼트 부대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쪽 다리 건너편에 좀 평평한 데에서 우리 거기서 캠프를 치자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거든요. 야. 그때 기습을 합니다. 잘 타이밍 좋았네. 예, 이때 기습을 하면서 의회파 기병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루퍼트 희휘와 기병대는 거의 상처도 없이 와. 완전히 우와.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저 영국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영국은 넓은 평원이 없어. 특히 이 중부 지역으로 가면 특히 넓은 평원이 산이에요? 없어. 아니 그 산도 아니고 산지가 아닌데 되게 이렇게 구름.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평야라고 아마 영국 사람 그걸 평야라고 할 거야. 근데 항상 이렇게 근데 파도 치듯이. 평야라고 하기도 뭐하고 언덕이라고 하도 어. 뭐하고 좀 애매한 애매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쪽에 산이 있다 쳐요. 산도 없지만 이렇게 쭉 보면 평지 같아. 이게 평지 같아. 근데 실제로는 숲 있고 나무 있고 굴곡이 져서 실제 거기 엎드려 있으면 숨을 때가 상당히 많고 아. 그런 거 있잖아. 아예 안 보이면 저 뒤에 뭐가 있지 그러는데 보인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전경에는 안 보이는 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네. 이게 영국의 특징이에요. 매복이 좋겠네요. 이게 매복 이런 매복이 아니라 이거 매복이라 방금 말한 것처럼 갔는데 못 보고 지나갔어. 못 보고 지나가는 거. 나 못 봤는데요. 이게 핑계가 아니라 그런 말이 나올 만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올 만한 환경이니까 그런 핑계를 대기도 그렇죠. 좋네요. 이렇게 나는 저 산 꼭대기까지 다 봤는데 중간에 엎드려 있으면 안 보이는 데가 굉장히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투하다 보면 불쑥 나타나고 방금처럼 뭐 다리 건너는 데 나타나고 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또 야간 작전이었거든요. 네. 특히 야간 기병 돌격을 했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왜냐면 야간 작전에 말들은 앞이 잘 안 보이면 무서워서 잘 못 달려요. 네. 아 그렇죠. 보병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대한 비밀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가서 깜짝 놀랐었어요. 비밀이 있어요? 아무 비밀할 거 야광 물질 있나 거기? 아니 이게 중요한 전투들 보면 저녁 때 시작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기 유럽 사람들은 밤에 잘 안 싸운다. 네. 이게 지금 우리 가사 하는 거야, 그지? 여름에 영국에 가면요 해가 10시에 져 10시. 맞아요. 맞아요. 밤 10시까지 해가 떠 있다고요? 맞아요. 해는 안 떠 있는데 앞이 밝아요.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우려면 10시는 솔직히 돼야 돼. 솔직히 9시까지에는
다 보여. 모든 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훤해요. 아, 그 뭐 백야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밤인데도 그냥 훤하게 네. 있는. 그러니까 6월 말 7월 이때가 제일 그런 그때는 뭐 아. 다 보여 다 보여. 그러니까 9시 반 넘어가니까 이제 어두워 좀 어두워지다. 어수룩해져. 10시 되니까 좀 어두워졌다 싶어. 아, 그 야간 전투긴 하지만 다 보이는 야간. 야간. 그리고 이때 당시는 지난번 저희가 30년 전쟁도 꽤나 오랫동안 했지만 머스켓병이라든지 이미 화기는 많이 발전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병 작전을 한 거죠. 기병끼리 붙었고 근데 이제 이겼잖아요. 이걸 또 왕당파가 어마어마하게 선전을 해요. 하겠죠. 우리 이겼다. 빨리 합류해. 이겼다. 아직 안 늦었어.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초전에 기병대가 네. 기병은 농민은 보병은 하지만 기병은 못 하거든. 그쵸. 왕당파의 최고 장점이 기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병은 빨리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루퍼트가 더더욱이 기병에 신경을 쓴 거야. 이게 우리의 최고 장점이다. 아. 그래서 아마 그 돌격시킨 것도 빨리 가능한 한 이 우세한 전력을 가능한 한 전투 경험을 쌓아서 밀고 나가자고 했으니까 그런 무리한 전투. 무리한 게 아니라 보통 귀족들은 저런 전투 잘 안 하거든. 오히려 기지가 있는 그렇죠. 전투였네요. 나름. 이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이제 포윅 브릿지의 전투라고 해서 포윅교 전투라고 하는데 사실 영국 내전의 많은 책을 보면 이 첫 번째 포윅 전투를 안 치는 데도 많아요. 빼는 것도 많아. 하지만 저희 토전사에서는 영국 내전 첫 번째 전투 이세영 기자님이 포익 전투를 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왕당파가 첫 번째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그리고 옥스퍼드에서는 각종 선전을 통해서 야, 니네 빨리 왕당파로 합류해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봐줄게.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의회파는 뭐 어떻게 뭐 대처를 하고 어떻게 전투가 좀 진행이 됩니까? 이 첫 번째 전투 이후에 왕당파의 사기가 드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첫 번째 전투가 그렇게 어떤 뭐 양편 어느 쪽한테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전투가 이제 엣질 전투라는 전투인데 네. 또 하나 이게 있었어요. 아무리 지금 의회파가 딱 가도 의회파 병사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국왕을 공격해? 약간 멈칫한 이 초전이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월 12일 날 이제 이 국왕 찰스 1세가 무슨 생각을 하면 야 우리 한번 슬슬 런던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지도상에는 엣젤은 옥스퍼드 위에 있고 네. 런던이랑은 거리가 있어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뜬금없는 지역에서 갑자기 전투가 일어나네요. 이 영국 내전은 네. 최단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땅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면서 세금을 싹 걷고 가야 돼요. 그리고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자기 땅으로 병사들도. 가야 그러니까 아무데나가 세금을 터는 게 아니라 나한테 세금을 바치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 아, 저희 초반에 얘기했던 난 중립 문 닫은 데는 갈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문을 지나는 가게 열어주는 해준다. 곳으로. 그러니까 요게 영국 내지는 어떻게 보면 좀 나름 이게 좀 그 아름다운 얘기. 그들만의 룰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30년 전쟁 같으면 적국 땅을 밟으면서 다 다 털어버리고. 털면서 가는데 여기는 그래도 나한테 세금 바치는 쪽으로 돈다. 사실 군대가 약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처음에 출발했을 때 이제 국왕군의 병력이 왕당군의 병력이 기병 8천에 보병 1만 5천이었어요. 우와, 괜찮죠? 이 정도. 굉장한데요? 굉장하죠. 예. 근데 문제는 그 군대 지뢰에 있습니다. 국왕군에 합류한 웨일즈군은 무기가 이제 갈퀴하고 낫이에요. 아, 농민들. 네. 농부들이 왔군요. 예. 네. 그다음에 무기 없이 온 농부들도 많아요. 왜 왔어요? 아, 자기한테 무기를 주면 우리가 싸우겠다. 훌륭하잖아. 잘 그런 생각. 마인드는 그럼 충성심이 대단하네. 훌륭한 면들이지. 미안하다, 총이 없다. 그럼 뭐 합니까? 일단 짐을 날라라.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인력도 짐을 필요하죠. 날르려고 보니까 나를 짐도 없어요. 화약도 없었거든요, 얘네가. 대포가 딱 20문 있었다고요. 해군이 돌아섰지. 그래서 대포를 서로 이제 로테이션해 가면서 이제 옮기고 있었다고요. 이때 루퍼트가 자기가 정찰대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병 정찰대를 데리고 나가서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의회군 정찰대가 거기 어떤 마을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잠깐 나와보라고 그랬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 루퍼트다. 왕당파네? 그래서 일단 다 나와. 그랬어. 그러니까 나와서 항복을 해요. 얘네가 의회파가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루퍼트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기 너네 어딨어? 너네 지금 너네 이 근처에 군대가 있다는데 어디 있다며? 그러니까 저기 엣지일에 있는데요. 다 말을 한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웃으시면 안 돼요. 그냥
네 군대 어디 있어? 엣지에 있어요. 아니 그 진짜였어요, 진짜예요. 유럽은 이상한 게 우리는 포로가 돼서 군사 비밀 불어 쓴 반역이잖아. 그렇죠. 근데 유럽 군대는 그런 거에서 포로가 되면 불어야 된다니까. 아 그리고 그게 이거예요. 의무라니까. 서로 간에 그런 게 갖춰져 아 그리고 있어요. 안 죽이고요. 너네 그럼 저기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요. 저 안 돌아갈게요. 그럼 우리 왕당파 할 거야? 아니요. 그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디가? 그냥 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놔줘요. 그럼 보내줘요? 예. 아 그렇구나. 진짜 이게 확실히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살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단 그 부는 것도 네. 배신인데 예. 저 그냥 집에 갈래요. 그럼 그냥 보내준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전장터에 돌아오지 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럼 진짜 안 돌아와요? 예, 그런 경우 많아요. 그것도 이유가 뭐냐면 돈도 없는데 어중이 떠중이 붙여봤자 아얘 데리고 가면 매길 그래도 수도 그렇잖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병력이 많다고 좋은 건 무한 재력을 가진 사람의 얘기고 돈도 없는데 그렇다고 죽이면 또 이게 이미지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해 군대 가지 마. 진짜야. 잘 보내. 도장 어디 있어? 집에 니네 본대 어디 있어? 엣지. 아 아무튼 이제 루퍼트가 다시 돌아와서 찰스 1세한테 보고를 해요. 의회파들이 엣질에 있다. 지금 의회파가 있다. 근데 처음에 얘네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크게 붙어서 한 번 이기면 끝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버리면 된다라고 루퍼트가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작전회의를 하자고 그래서 다 불러요. 다 부르면서 거기 모인 사람이 전부 다 백정 노장이잖아요. 근데 찰스 1세가 루퍼트하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야 이거 편하지. 어떻게 될까? 어허. 루퍼트는 기병대장이긴 했는데 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루퍼트가 무슨 얘기하냐면 사실 보병은 자기 관할이 아닌데 보병 배치까지 자기가 얘기를 해버려요. 아하. 근데 당시에 어떡해요. 보병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린지 백작이라고 있었어요. 이 어허. 사람이. 이 사람이 나이가 60 정도 됐다고. 참을 수 없죠. 책상에 쾅 치면서 이거 좀 뭐 하는 것입니까? 보병은 내 소관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따라야 되는데 왜 지금 루퍼트하고만 이렇게 얘기를 새파랗게 하고 어린 루퍼트가. 그때 루퍼트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발끈하시기는 이런 얘기를 해버렸다. 아, 그러니까 린지 백작이 그 자기 지휘봉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휘봉이죠. 내던집니다. 나 그냥 일선 부대 지휘관으로 가겠다. 나 보병 부대 내가 안 해. 또 가버려요. 근데 그래도 대단한 게 나 안 해가 아니라 나 그냥 일선 부대.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자존심. 약간 백이종군 이런 느낌? 백이종군까지는 아니고 자기 부대에 자기가 데리고 온 부대에 그냥 소대장, 소대장 이렇게. 이렇게만 근데 하겠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찰스 1세일 것 같거든요. 이를 잘 설득하고 그치.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저 아저씨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데. 그래서 나가버렸거든요. 린지 백작이. 그때 찰스 1세가 이런 거. 이거 성질은 여전하구만. 그러고 끝나요. 아이고. 그러고서는 나머지 남아있어. 자, 그럼 저 사람 나갔으니까 그럼 얘는 네가 해. 이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좀 나이 많은 그런 지휘관들도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분위기였어요. 우리도 약간 도토리 그리고 되겠구만. 언젠간 그쵸. 언젠간 나도 그렇게 되겠구만.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의회군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이제 디플로이를 한다. 그래서 이제 배치를 딱 했죠. 배치를 딱 했는데 전형적으로 30년 전쟁에서 구스타프 아돌프스가 썼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보병 3개 여단, 그다음에 두 번째 열에 2개 여단 배치하고 중앙에 다시 그 보병 여단을 보호하기 위한 파이크병, 그다음에 양쪽에 기병이 있다.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었어요. 전형적인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 구스타프가 사용했던 방법은 이 구진영짜기가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배운 신진영짜기였잖아요. 예, 스웨덴군. 네.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스웨덴군을 거친 방법을 지금 얘네가 쓰는 거죠. 영국에서도.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국왕 깃발들에게 대단히 중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국왕 깃발 누가 들었느냐면 왜 스페인에서 사제 따기를 올려붙인 네네. 그 에드먼드 버니 경이 그 깃발을 들고 있어요. 이손이 따기를 친손이. 국왕군은 먼저 의회군을 보고 배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의회군은 다음 날 아침 밝을 때까지 국왕군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구릉이고 하니까 얘네가 정찰대를 파견을 안 했다고요. 보이는 네. 곳만 보게 되는데 워낙 구릉 지형이 네. 많다 보니까 눈에 안 띄는. 아침 됐는데 저쪽에서 뭐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 뭐야? 그래서 야 말탄 애들한테 가보라고 그랬다. 갔다 왔더니 저기 한 10,000명 있는데요. 이런. 그럼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번 역시 왕당파의 승으로 끝나는 것 같다. 100%인데. 자,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의회군도 이제 편성을 합니다. 네. 근데 의회군 편성도 똑같았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의회파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파에도 참전자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30년 전쟁. 그래서 야, 뭐 우리가 좀 배치가 늦긴 했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일단은 처음에 서로
대포 포격전부터 시작을 해요. 네. 안 맞아요. 그래서 서로 안 맞아요? 한쪽만 안 맞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 이때 대포가 한 2km 날아갔거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한 2시간 쏴요. 2시간 딱 쐈는데 갑자기 왕당파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 포병 지휘관한테 화약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왕당파에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발 쏘면 거기까지 안 간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왜 계속 쏴요? 그게 거의 대규모 전투는 첫 전투잖아요. 네. 남욕할 게 없는 게 대부분의 첫 전투는 다 이렇게 돼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러면 그냥 지금 여기서 소리와 연기에 흥분한다는 거. 그냥 막 야, 니네 어디 쏘니? 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화약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거 근데 끝없이 화약이 반복돼요. 떨어진다는 게 사실은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해군 부대나 화약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파가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이나 이 전쟁 물자는 의회파가 많았던 거죠. 루퍼트가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했어요. 포병 지휘관한테 또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지금 앞에 언덕 2개 더 올라가서 이동을 한 다음에 언덕 위에서 쏘라고 그랬어요. 국왕의 명령이 없었다 난 여기서 쏠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찰스 1세가 또 현장에 또 찰스 1세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휘 체계에 훈련 안 된 군대 전형이지, 전형. 올라가 그러면 누가 지켜줄 건데. 분명히 그런다고. 근데 의회파도 마찬가지 의회파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퍼트가 포 쏘지 마. 어차피 화약도 없잖아. 포 쏘지 말고 우측에 있는 정 기병대 날 따라라 딱 해요. 루퍼트 기병대가 나갑니다. 처음 전투를 해보는 거잖아요. 의회파 보병들이 있었거든요. 의회파 보병들이 이렇게 일렬을 줘서 이제 총을 딱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의회파 보병 지휘관이 자 내가 준비하고 쏴 하면 쏜다. 근데 그때 쏴버려요. 준비하고 쏴 하면 빠바바바 아니 그리고- 쏴하고 말하면 쏘라고 아니지. 그리고는 튀어. 다 쐈으니까 그래도 군인인데 쏴버리고 던지고 튄다고. 그 당시에 그걸 기록한 사람이 있었어요. 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군인이라면 재장전을 해야 되는데 재장전 한 놈이 한 놈도 없더라. 그러면 사정거리 밖에서 루퍼트가 오기 전에 이미 쏴버렸고 네. 도망가면 루퍼트는 진짜로 돌격이네요. 근데 정작 루퍼트의 기병들은 큐라시아가 많았어요. 근데 루퍼트가 그럽니다. 저기 바로 앞에 10m 될 때까지 절대 피스톨 쏘지 말아라. 들어가서 10m도 안 되는 곳에서 피스톨 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 뽑아들고 루퍼트는 돌격했죠. 신나게 때려 부시고 있는데 어느 순간 루퍼트가 이상한 걸 느낍니다. 주변에 애들이 없어요. 나만 있어. 그래서 하고 들어오니까 애들이 전부 다 말에서 내려서 총을 줍고 있는 거예요. 우와 10만 원. 와, 이게 얼마야? 20만 원. 와. 우와 이거 유치원 갖고다. 우와. 루퍼트는 환장할 노릇이죠. 야 너네 뭐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물이 널려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하긴 예전에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예전으로 돌아가면 맞아요. 머스켓병, 아케부스병이 들어가는 그 술집이 다를 정도로 진짜 비싼 거 좋은 거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군인들은 이 머스켓을 보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예,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루퍼트만 돌격한 게 아니라 우익, 중앙, 좌익 다 밀어붙였는데 네. 왕당파 특히 기병들이 먼저 뛰니까 이 아까 똑같은 현상이 다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튀었거든. 네. 그러면 일렬이 무너져서 포대까지 점령을 해요. 그러면 우리 30년전 할 때 배웠지만 적의 포대를 뒤로 돌리고 그렇죠. 쏘면서 기병은 다시 갈라져서 뒤로 가야 그렇죠. 되거든. 전부 거기서 스톱하고 죽는 거죠.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군수품 마차를 향해 달려갑니다. 부스털러 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 루퍼트가 깜짝 놀란 거죠. 야 기병 전부 다 다시 집결해. 막 이래요. 이 겨우겨우 집결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 공격의 탄력성이 이미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왕군의 뒤쪽에 있던 보병들이 보니까 자기네 기병이 지금 의회파를 박살냈거든.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야, 우리가 좀 늦으면 저 총을 전부 다 기병 애들이 가져갈 텐데. 이 생각이 든 거야. 들만해. 뛰자. 지휘관이 얘기도 안 했는데 와. 애들이 막 달려가기 시작해. 와, 내 거 막 이러면서. 그걸 보고 있는 찰스는 이 군의 이 용맹함, 이 위용.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은 참. 바로 이 순간이 반전의 순간이었어요. 뒤에 있던 의회파의 기병 예비대가 이것을 목격했어요. 네. 그래서 우회로 돌아서 왕당파 보병의 측면을 칩니다. 여기서 왕당파 보병이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나죠. 예. 그리고 이걸 봤던 그 의회파의 보병들이 다시 한번 전열을 수습해서 파이크병을 앞세우고 백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야말로 장렬한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요게 당시 영국군들이 물론 전투 경험을 한 병사들은 많았지만 일단 기병이 쳐서 이게 대열이 깨지면 보병은 도망간다라고 가르쳤대요. 군사 교본에. 네. 이게 기자님 말씀대로 이게 전투 끝났다 싶어서 우 간 거야. 그런데 영국이 이게 독특한 게 그 나름 그래도 영국이 저력이 있는지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애는 도망가도 안 도망가는 애는 안 도망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부대가 많아서 그럴 수. 일단 혼성 부대거든.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그렇죠. 부대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또 이런 게 장점이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방금 기자님 말한 대로 남은 부대들은 반격을 시작한 거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국왕군의 이제 국왕 깃발했던 버니경, 에드먼드 버니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감하게 싸웠대요. 이 노구를 이끌고 정말 용감하게 싸웠는데 이분이 전사를 합니다. 이 전사를 하면서도 이 국왕군의 깃발을 놓지 않기 위해서 꽉 잡고 있었대요. 그래서 의회군이 손을 잘라버려요. 어우, 손을 잘라버려서 그 깃발을 가져가 버려요. 손을 잘라버려서 손가락을 피려고 했는데도 그게 안 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네. 멋있는 일이에요. 그러네요. 아무튼 이 일 때문에 오히려 국왕군이 훨씬 더 큰 위험에 빠져요. 이때 그러니까 현재 돌격은 먼저 잘 했고 일선을 뚫어내고 돌격을 해야 될 기병들이 내려서 총을 줍자 네. 보병들이 내 총 하면서 뛰어 들어갔고 이걸 보고 있던 영국군 이선의 예비대 기병들과 보병들이 반격을 하면서 오히려 싸먹히가 그래서 된 상황이네요. 우익에 있던 루퍼트 부대는 계속 이기고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대. 계속 쫓아갔는데 네. 좌익에 있던 왕당파 기병은 전멸해버린 거야. 무너지는군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이 찰스 1세가 좀 약간 묘한 게 자기는 후방에 있으면서 자기 아들 9살 난 아들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봐야 된다. 9살이요? 루퍼트 작은 아버지도 그러지 않느냐? 아, 루퍼트가 10살 10살 때 때부터 나왔으니까. 넌 너도 9살. 나가봐라. 내 아빠하고 나갔다고 하지. 얘를 지키고 있는 가드한테까지 총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9살짜리가 도망가지 않고 자기 피스톨을 뽑았대요. 우와. 피스톨을 뽑고 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상대편. 그리고 재장전을 하려고 하는데 가드 한 명이 반짝 안고 말 타고 뒤로 내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훌륭한 DNA를 가지고 또 있는 아이였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투가 그냥 마무리가 돼요? 만약에 이때 이 왕세자가 잡혔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루퍼트도 판단을 한 거죠. 야, 이 전투 우리가 적어도 이기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하면서 이제 그 난전을 수습하려고 하죠. 그리고 의회파도 경험 미숙이 많았기 때문에 한 번 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투가 이제 소강 상태로 하면서 이제 서로 떨어졌어요. 근데 결론은 무승부였다. 아 그래요? 예. 그 루퍼트 부대가 정말 활약을 크게 했었네 그러면. 그러니까 루퍼트 같은 한 2명만 있어도 아, 근데 또 이게 한편으로는 결국 또 두 파가 다 별 소득 없이 그냥 근데 끝났다라는 이게 반대로 거니까요. 말하면 루퍼트 같은 애들이 구스타프 신봉자인데 기병 돌격에는 절대 총병들을 같이 섞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스타프가 보면 넌 내 제자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했어. 나 그렇게 안 했어. 왜냐하면 보병을 끼워 넣으면은 기병이 맹렬한 돌격을 못 하고 네. 보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년 전에 다 했잖아. 이기든 지든 뭘 하든 흐트러졌을 때 재정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기병들이 치고 나가니까 좌우지간 걔는 돌격 앞으로 갔거든. 그리고 와 우린 이긴다 그러는데 반대편에서 것 때문에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사고를 보면 얘는 용감하고 어쩌고 저쩌고 간에 구스타프는 제자인정 거부지. 그 어린 시절부터 구스타프가 전장에서 멋진 말을 타고 망토를 휘날리며 다니던 그 모습만 배우게 그렇죠. 되는 삼국지에 비유하면 관우가 수염 날리고 가는 것만 봤지 지휘하는 건 안 본 거지. 이때가 1642년 10월 23일이었는데 10월만 돼도 영국이 되게 추운가 봐요. 이러면은 그렇죠. 이거 겨울 들어간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날 밤에 전장터에 정말 많은 부상병들이 추위에 얼어 죽어요. 그 다음에 밤이 되니까 인근 주민들이 나와서 부상병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가져가네요. 예, 털기. 갑옷, 총, 창, 투구 다 가져가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 덕분에 목숨을 산 사람도 있어요. 왜요? 누구냐면 이게 아주 유명한 예인데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사람이 기록을 남겼어요. 이제 국왕군의 저베이스 스크로프 경하고 벨리엄 경이 아주 심한 칼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죽었구나라고 해서 과다출혈로 죽는구나 했는데 밤이 워낙 추워서 얼면서 출혈이 멈춘 거예요. 어머. 다음 날 발견됐거든요. 의사들이 끌어왔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과다출혈로 안 죽었네. 알고 보니까 워낙 날씨가 추워서 상처 부위가 약간 어는 바람에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은 산 것이야 죽은 것이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소위 민병대 전쟁이 되면서 앞으로 모든 전쟁이 그러는데 실제 전투에서 죽는 사람보다 부상병이 쓰러져 있으면 그 약탈자라고 해요. 맞아요. 주민들이 와서 털어가면서 죽여요. 사실 이때 양측은 전부 다 약 각각 2천 정도 손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병력의 한 10분의 1 좀 안 되는 병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 기록을 좀 보니까 첫 번째 전투를 치르고 나서 치를 떨면서 탈영하는 병사들이 속출하더라.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자기 살아 생전에 이런 전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전쟁이 이런 거야? 나 못해. 그리고 몰래 도망가는 애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튼 이 엣질 전투는 영국에서 그러니까 지형하고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전술을 써도 지형과 사람이 바뀌면 미묘하게 뭔가가 바뀌고 어떤 전술의 포인트가 좀 바뀌거든요. 이게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양쪽 다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전투에서 어떻게 살려야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를 암시해주는 중요한 전투가 되죠. 다음 이야기. 더 이상의 무승부는 없다. 회심의 반격을 준비하는 의회파. 거센 공격의 판을 짜는 왕당파. 물러설 수 없는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된다. 의회파의 반격. 정말로 이제 똑바로 군기만 들게 하면은 국왕파가 밀고 나갈 일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올리버 크롬웰이 등장합니다. 아, 크로멜의 철기병하면 정말 유명하죠. 근데 사실 많은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기병대인데 왜 영국 애들은 이걸 왜 이러는지 아, 모르겠다. 진짜요? 얘들 사실 하프예요. 흉갑기병이라고. 요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당파에서는 루퍼트를 보냈어요. 포대를 설치를 막 끝냈어요. 아, 네. 야 이제 한번 쏴 제껴볼까 하는데 근데? 저 오른쪽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 뭐요? 올리버 크로멜이 깨끗이 쓰는 것 같다.